네, 반갑습니다. 나는 시민 기자다. 이 책이 이제 올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책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가 2000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오마이뉴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개하는 책을 간간히 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04년에 나온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 특산품 오마이뉴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오마이뉴스를 만들었는지 이거를 2004년에 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인가요? 벌써 이제 8년, 9년 후에 이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나는 시민 기자다. 굉장히 이제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2004년에 썼던 것보다 훨씬 오마이뉴스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걸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어쩜 그렇게들 글을 잘 쓰시는지. 물론 오마이뉴스에 그동안 좋은 글들을 많이 써왔지만 이 책에 대한 이 글쓰기도 정말 글쓰기의 모범이구나. 또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찌 보면 또 인생 교과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담담한 고민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90분 정도 이 저자 12명의 저자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저자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녀들의 수다 많이 보셨나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와 이렇게 합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새롭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가 오마이뉴스가 이 저자와의 대화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개개인의 책상에 지금 뭐가 잔뜩 막 놓여 있기도 하고 배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이름표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했는데 그러나 부드럽게 진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시민기자다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여기에 계신 9분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민기자다. 와, 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12명이 함께 썼는데 3분이 지금 해외에 계시기도 하고 또 급한 일 때문에 못 오셨어요. 강인규 시민기자는 지금 미국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송성영 시민기자도 못 오셨네요. 또 갑자기 지방 출장을 한 우리 양영석 시민기자도 못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9명을 이렇게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좀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각자 한 30초 정도? 30분 너무 길고요. 30초 정도 소개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저쪽에 잡고 있는 이희동 기자부터 이렇게 쭉 해보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 이희동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제가 제 소개를 그 구로구에 사는 까꿍이 아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오마이뉴스를 쓰면서 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막내입니다. 막내고요. 또 거의 유일한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원으로서 제 일상을 많이 공유를 하면서 글을 쓰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같이 빛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뒷사람이 부담스럽겠군요. 예, 저는 김종성이고요. 역사와 사극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쓴 글은 이 책에서 202쪽에 있는데 제가 쓴 글의 취지는요. 제가 어떻게 저까지 글을 써왔는가 제 그 하나의 그 글과 관련된 제 삶의 궤적을 제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50대 주부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요. 뭐 가정 안에 갇혀 살던 사람이고 제 책에서 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 없이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던 사람인데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제 귀한 이름 석자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 이름으로 계속 기사를 쓰면서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임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노동 전문 잡지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노동자의 삶을 사는 평범한 시민이 됐습니다. 예, 그 평범한 시민의 삶을 다시 오마이뉴스에서 글로써 보여주기에 지금은 작은 대리점에서 생활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신정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대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교육 기사를 많이 쓸 것 같은데 현장의 기사보다는 그냥 정치 관련 기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 글도 정치 관련 쪽으로 어떻게 분석할까, 그리고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까,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생활 현장에 있는 기사들을 써서 조금 재미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제 기사는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쪽으로는 약간 그렇게 자신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잘 읽어주신 분들께 이번 기회를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저는 윤찬영이라고 하고요. 책에는 뭐 시나리오 작가를 꿈꾼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1년 동안 회사를 쉬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쓰기는 한 3편 정도 썼는데 좋은 결과는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틈틈이 시나리오를 쓸 생각이고요. 뭐 본의 아니게 영화나 드라마, 책과 관련된 리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전문적인 어떤 그 영화평들을 쓴다기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끊임없이 현실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직업은 법원 공무원이고요. 오마이뉴스에 글을 쓴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정도는 제가 이혼 전문 기자로 이혼과 관련된 연재를 썼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면 이혼 도와주는 남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1년 정도 해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 책도 좀 많이 사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꿈꾸는 거는 직업적인 특성을 살려서 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그리고 뭐 사법개혁과 관련된 글을 좀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뭐 이상적인 모습은 법조 전문 시민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글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병성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설교를 쓰기보다는 4대강 사업, 그다음에 청계천, 한강 이런 환경 문제에 주로 제가 기사를 쓰고 있죠. 어제도 제주도 강정마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강정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썼는데 앞으로 강정에 대해서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땅의 생명들을 지키는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오마이뉴스가 있어서 그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저는 올해 43이고요. 하는 일은 입자물리 전공인데 물리학을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최신의 데이터들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좀 바쁩니다. 바쁘고 취미가 시사평론이에요. 그래서 오마이뉴스하고 그렇게 좀 궁합이 잘 맞아서 시사평론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그 과학 관련된 글을 재밌는 글들을 쓰고 싶어요. 근데 뭐 현실은 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하게 그런 과학 기사 뭐 이런 얘기만은 또 못하는 현실이 참 저도 안타깝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상이 좀 더 좋아져 가지고 재미있는 과학 기사도 좀 제가 많이 쓸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9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계를 재지 않았는데도 대부분 30초 정도로 딱 압축적으로 잘 했죠? 네, 이게 글쓰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소에 우리 편집부랑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편집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녀들의 수다 이 프로그램은 축사 시간이 없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나는 시민 기자다 이거는 축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와 상근 기자의 환상적 결합
이거를 모토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사도 우리 시민 기자 한 분, 또 상근 기자 한 분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당 뉴스 게릴라 본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약 2분 정도 하겠습니다. 편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편집국장이니까 편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장 맡고 있는 김당입니다. 제가 마이크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간단히 메모를 좀 했습니다. 한 3시간 전에 갑자기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좀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가장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죠. 근데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서 좋은 그 경험을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 저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아까 각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각자 사는 지역도 다르고 또 활동하고 있는 분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한 땀 한 땀 글을 써오신 분들이라는 게 바로 공통점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제 13년이 돼서 작년부터 수습 기자들을 정례적으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7명을 지금 뽑았고요. 이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4단계에 걸쳐서 이번에 수습 기자들을 뽑았는데요. 전형 과정을 겪었는데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시험, 그다음에 실기, 그다음에 면접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는 그 실기 과정에서 저희가 인터뷰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누구를 인터뷰로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시민 기자 중에서 한 분 모시자. 그래서 여기 오늘 한 가운데에 앉아 계신 우리 김혜원 시민 기자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때 4월 21일 일요일 날 모시고 30명의 필기 시험 합격자들이 집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을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 채점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거든요. 근데 역시 시민 기자로서 정말 빛을 발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걸 그 자리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날 뭐 많은 얘기들이 그날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 자리에서 이제 시험 감독 겸 뭐 격려차 그날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원래 김혜원 선생님이 그 뛰어난 스토리텔러이기도 하지만은 그날 보니까 아주 응시자들이 두 눈이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해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참 인터뷰로 우리 시민 기자를 모시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날 강조하신 게 그거였어요. 격조 있는 뻔뻔함을 갖춘 아줌마 시민 기자라는 것을 이제 본인의 정체성 뭐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아줌마라는 그 브랜드를 자신의 그 이미지로 굉장히 각인시킨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바로 김혜원 시민 기자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날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 답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변별력이 좀 없었어요. 워낙 그러니까 말을 그냥 그대로 옮겼으면 글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대표 아줌마라고 쓴 답안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국가대표 아줌마라고 쓴 그 기자는 합격했습니다 지금. 또 상근 기자들한테 따끔한 일침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원을 치주하지 말고 공감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많은 그 올챙이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격언이 됐을 것이고요. 또 현장에 아마 우리 상근 기자들이 있었으면은 아주 뜨끔해할 기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검사나 되는 것처럼 취재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출발하는 기자들한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김혜원 기자님들처럼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다음에 또
자기 일상생활에서 사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써오신 분들이고 타고난 이야기꾼들인데요. 그날 이제 김혜원 선생님께서 그 자신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후배한테서 그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60세 정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60년생입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는 최고령자인데 제가 60세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근 기자는 뭐 정년이 있지만 시민 기자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과 그다음에 끈기만 있으면은 정년 없이 쭉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저는 책을 내려고 글을 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열망과 끈기를 갖고 한 땀 한 땀 써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결실을 맺고 좋은 책을 내지 않았나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열망을 갖고 끈기 있게 쓰시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국가 대표급 시민 기자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정희 시민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이정희 시민 기자는 이 책에 대해서 서평도 쓰신 분인데,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시민 기자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좀 떨리는데요. 그 아무튼 제 서평을 쓰면서 제가 책을 읽어봤고요. 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시민 기자에 가입을 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거의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근데 10년 후에 저는 지금 독자로 나와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자로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자리에 그 시민 기자 처음 이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시면 됩니다. 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마 여러분들의 그 시민 기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10년은 되었지만 이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역시 그 열정,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요. 제가 그 서평에서 썼는데 이분들이랑 저랑 다를 거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10년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정, 글쓰기에 대한 치밀함, 끈기 그런 것들이 10년 후에 이런 차이를 발견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딱딱한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북에 대해 그 어떤 그 저력 이거 많이 팔린다고 얘기를 제가 좀 언뜻 들었는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앉아 계신 우리 김용국 기자님 뒤에 사진 엄청나게 잘 편집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 거의 뭐 어쨌든 그렇죠? 예. 하면서 역시 오마이의 그 편집 기술 대단하다, 능력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마이북을 믿으시고 글을 열심히 쓰셔서 몇 년 후에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기를 저도 노력하겠고 같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저자들과 대화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9명의 저자들이 말씀하신 거 보고서 나는 저분에게 꼭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분의 이름을 쓰고 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해서 이따가 제가 걷는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주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몇 마디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김혜원 시민 기자님께 주로 이제 처음에 가족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말이죠. 네. 제가 늘 목격하는 건데 이런 행사 때마다 남편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쓰면은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아까 어디 와 계시던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가족이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비서관 역할까지도 하게 요리할 수 있는지 글쓰기와 이 가족을 서포터스로 만드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 예전에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잘 먹여야지. 저도 뭐를 잘 먹이고 있습니다. 그 오마이뉴스에서 받은 원고료를 그 거의 반 이상 가족의 간식비와 외식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그 욕을 덜 먹고 이후에 저를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아들들이 저랑 뭐 인연을 끊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고료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써주니까 역시 기름칠을 하니까 잘 돌아가요. 그런 방법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기사거리를 물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무 착하다고 상품권 등등을 주죠. 예. 거기도 부단한 노력이 있는 거군요. 지금까지 총 원고료를 오마이뉴스로부터 10몇 년간 받은 원고료가 총 합하면 얼마? 공식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밖에 저한테 상을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것까지 합치면 한 3천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뭐 3년, 그러니까 10년에 3천만 원이면 사실 월로 따져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집에서 주부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거 쓰면서 3천만 원 어떻게 벌겠어요. 네. 그 요즘에는 또 메인에 달리면 5만 원씩 커요. 욕심이 나요.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 오마이 펀드라고 해서 이 원고료를 가지고 펀드도 운영했거든요. 요즘에 실적이 좀 안 좋지만 한동안 펀드가 1,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네, 가세를 일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야구에서 지명타자라고 그래요. 지명타자. 꼭 필요할 때 이제 감독이 지명해서 그 사람이 때리게 되는데 김혜원 시민기자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이 기사는 꼭 김혜원 시민기자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에티오피아에 다녀오셨죠? 며칠간 다녀오셨습니까? 14일 동안, 2주 동안 다녀왔어요. 30초 정도로 취재기를 정리해 주시죠. 저는 에티오피아에 그 가난을 취재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가난 외에 많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NGO 단체들이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땅이 왜 가난한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구호가 아니고 기회였고요. 그들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랬던 거였어요. 그 무분별한 구호가 그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걸 현장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오마이뉴스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희동 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이걸 이제 최근까지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 현재는 그럼 누가 아기를 보고 있습니까? 예, 물론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글에 보니까 주로 이제 사는 이야기, 아이 키우는 얘기랑 이런 것들을 쭉 요즘에는 쓰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 이것도 기사냐? 예. 이런 지적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런 글은 개인 블로그나 쓰지 왜 오마이뉴스에 쓰느냐? 예. 사는 이야기의 컨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씁니까? 그렇죠. 그래도 썼는데 그 가장 가슴 아픈 댓글이 이제 이런 얘기는 댓글에서 써라. 근데 다행히 오마이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고 네이버나 이제 다음에 걸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좀 묻어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기본 생각이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문 기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알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사생활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 이제 아내한테 설득을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다행히 아내도 이제 같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하고 인정해주게 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내도 이게 협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 아이들이 아빠가 쓴 글들을 이제 보게 될 테인데 말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게 다 기록으로 지금 남을 텐데. 아까 김혜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기름칠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건 너무 첫째 이야기만 써가지고 둘째, 셋째가 나중에 섭섭해하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계속 그 자충우돌 육아일기 말고 아내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연재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 이야기는 셋째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둘째가 나중에 커가지고 섭섭해하지 않을까. 요건 조금 걱정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둘째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녀석이 말을 안 듣네요.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직장 일도 해야 되지, 또 아이들 직접 돌봐야 되지, 시간 또 글 쓰는 시간을 안 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거를 뭔가 희생할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걸 희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회사 관계자분들이 없으니까 생중계로 되고 있지만 생중계군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좀 덜 하는군요. 딱히 제가 이 영업사원인데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시간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집에 퇴근을 하고 나면 와이프하고 애들 셋이나 있으니까 거기서 글 쓴다는 건 감히 엄두도 못 내고요. 이제 뭐 아이들 재워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 글을 쓰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짬짬이 좀 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중에 뭐 편집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혹시 부담스러우면. 자, 윤찬영 기자님. 예.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그 사이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직장으로 갔군요. 예, 뭐 처음부터 한 1년 정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때가 이제 37에서 38로 넘어가던 때였는데 마침 결혼한 지 한 6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었고 뭐 그래서 40 되기 전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요. 1년 정도 썼습니다. 쓰다가 이제 임신이 됐어요. 사실 회사를 그만두면은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회사를 안 다니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행히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일단은 접었고요. 접고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마침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은 사실은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는데 조금 이제 회사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자리 잡히고 그러면은 또 다시 꼭 써서 헐리우드로 진출할 생각입니다. 근데 글쓰기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 책에서도 본인의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를 하면서도 앞단락을 영화로 이렇게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시나리오와 영화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저도 건축학 개론을 봤는데 이 첫사랑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첫사랑과 정치를 연결해 가지고 썼던데 그래서 이 건축학 개론을 본 거죠. 그럼요. 지금 아내가 그 첫사랑인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저는 수지랑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첫사랑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건 잘 공감을 못 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첫사랑과 정치를 연결해가지고 기사를 썼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서평도 많이 쓰고 그러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평은 요약이 아니라 화두를 잡는 것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좀 보태자면 어떤 겁니까? 왜 그걸 강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좀 이슈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리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저는 이제 좀 빨리 쓰는 편이 아니라서 드라마도 한 중반 넘어가야 쓰고 영화도 이제 개봉한 지 좀 있다가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이미 써요. 리뷰를 뭐 연예부의 고참 기자들이 뭐 쓰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글을 쓰려면은 조금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독특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이런 리뷰를 쓸 때 그 기존에 나왔던 글들을 다 읽어봐요. 기자들이 썼던 글들을. 왜냐면 그런 분들은 저보다 먼저 썼기 때문에 똑같이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다르게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다르게 쓰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쓰지 못한 화두, 독특한 화두 이런 것들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 9명 중에 유일하게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이것도 뭔가 좀 시나리오 작가 흉내를 좀 내려고. 어쩐지 약간 감독필이 나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자 김영국 기자님 옆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저 사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까 편집이 잘 됐다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찍은 건데. 아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법률 관련 전문 시민 기자인데 지금 법률 공무원이시기도 하시고. 예. 그 세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10세까지 찍었어요. 예. 생활 법률 상식 사전 이건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받은 원고료는 얼마입니까? 아 공식적으로 받은 건 이거 생방송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알 수도 있는데. 생방송. 공식적으로 받은 건 1,000만 원이 되고요. 네. 1,000만 원 좀 넘고 제가 쓴 게 한 300개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좀 넘고 그 외에 상금을 포함하면 또 액수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오마이뉴스를 연재를 하면서 책을 기획을 하면서 쓴 글이 좀 있었습니다. 애초에 책을 염두에 두면서 좀 공을 들이면서 쓰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10세를 찍었는데 그것도 연재 기사거든요. 연재를 하다 보면 독자들의 반응도 바로 알 수 있고 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궁금해하는구나 메일도 받고 하면서 상당히 글쓰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사람 있으면 막연하게 책을 쓰겠다 머릿속으로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사소한 거라도 하나 시작하시고 블로그를 쓰든지 아니면 오마이에 연재를 하든지 하지만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남기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여행기 뭐 쓰면 제가 보기에는 횟수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쓰냐 이게 좀.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막 좋아가지고 썼다기보다는 오마이뉴스를 한번 테스트 삼아서 써보면 나중에 책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예, 오마이뉴스를 제가 제가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도 저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상근 기자들의 어떤 법률 자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회수도 제가 좀 몇 천만 건 올려줬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혼 도와주는 남자. 예. 혹시 이혼 경력 있는 건가요? 이혼 직전까지는 갔는데 이혼 경력은 없습니다. 직전까지는 가봤다. 예. 우리 직원 중에서도 그런 걸로 막 그 상담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예. 이거 비밀이라서 밝힐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글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받고 싶다 이런 아마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글을 쉽게 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예. 그래서 어려운 법률 용어도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예. 그러려면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아요. 글 쓰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글을 쓴다. 예를 들어서 성이랑 관련 예를 들어서 성매매랑 관련된 글을 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책을 몇 권 좀 봐야 되고 관련된 기사도 보고 판결문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률 용어 자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한 중학생에게 설명한다는 기분으로 글을 씁니다. 고등학생도 어려울 것 같고 중학생 정도 이 정도면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써서 어떨 때는 한 일주일 정도도 걸리기도 하는데 결국 그런데 공을 들이면 그만큼 금전적인 보상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공을 들인 만큼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을 못 쓴다고 해도 시간을 들이면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고 10번 고친 글이 100번 고친 글보다 더 100번 고치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제 지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중성 기자님. 네. 예. 사극으로 역사 읽기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 있게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만 지금 총 몇 개나 썼을까요, 대략? 사극 기사는 한 300편 정도 300편. 아니 한 360편 정도 쓴 것 같아요. 예. 대단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 써놨는데 제가 언제 그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마이뉴스를 너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 읽기 이것에 자기가 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아주 두터운 층의 이 팬을 갖고 있는 또 지금 삼성에 가서도 CEO 대상과 신입사원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는 오마이뉴스와 삼성을 동시에 활용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를 책에다 쓰셨던데 그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중이 아는 것을 나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예. 이제 쉬운 글쓰기가 된다 이건데. 그래서 드라마, 뭐 가수 이런 거. 그래서 뭐 소녀시대도 알고 그렇습니까? 아, 그건 예, 기본이고요. 기본입니까? 그 소녀시대 9명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아, 글쎄, 예,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좋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요새 그 나오는 노래 중에 대중이 아는 노래 중에 그 뭘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 뭐 발표하고 조용필도 발표했고 또 누군가 뭐 로이킴도 발표하고 막 그랬는데 뭐 압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저는 그 좋아하는 그룹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좋아하는 그룹만요. 네, 그룹. 뭐 티아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롤리폴리 같은 거 좀 그런 취향이 또 더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로 그룹 정도를 알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노래를 아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 그 듣긴 들어요. 항상 들어요. 듣는데 제목은 제가 잘. 예. 네. 근데 이제 그 글쓰기 잘하는 방법 중에 예. 제가 굉장히 가슴 있게 다가온 게 뭐냐면은 대중은 나의 글쓰기에 관심이 없다. 대중은 나의 글쓰기에 관심이 없다. 이거를 잘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자세로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여기 책에도 썼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글 쓸 때 이 대중이 이 제 글에 지금 이제 그 말씀대로 아마 제 글이 아마 그 무관심할 거다. 저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학교가 그 대학로인데요. 대학로에 보면 막 그냥 그 길에 진짜 많거든요. 아주 막 그 손님 막 끄는데 한 번은 그들을 보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그냥 한 그 두세 마디로 막 손님 끌려고 막 하는 거 보고 제가 나도 좀 저렇게 글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초반에 한 그 두세 문장으로 어떤 그 관심을 끄는 걸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학로에 있는 그 길에서 저기 그 손님 끄는 그 친구들은 저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제가 항상 이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이 저기 그 유원지 같은 데 갈 때도 뭐 예. 식당 앞에서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서 예, 이렇게 예.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 예,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은 1시간당 막 강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줄 텐데 오마이뉴스는 탑에 올라봤자 5만 원. 예, 오마이뉴스 쓸 때는 이거 뭐 내 시간에 이 노동 가치가 과연 나올까 이런 좀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글 쓸 때는 적어도 진짜로 글 쓸 때는 그 돈에 대한 그런 관념은 없고요. 네. 하여튼 저기 그냥 그 글 거기에 하나의 그 작품을 쓰는 그 심정으로 저는 항상 그 똑같고 또 글 쓰는 시간도 아마 오마이뉴스에 쓰는 게 아마 더 많이 제가 비중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아마 가장 큰 비중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마이뉴스 글쓰기거든요. 그 시간적으로. 근데 그 뭐 돈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제가 가장 비중 있게 쓰는 글은 저기 그 최근에 그 곳이 이제 약간 좀 그 탄압을 받아가지고 좀 이제 그 원고를 못 주는 곳인데 오히려 제가 거긴 제가 더 많이 투자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최병성 기자님. 네. 음악까지 음악까지 특별한 기자님이 등장하니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도 하고 계시는데, 예, 그죠? 그럼 매 주일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건가요? 네, 주일날 아침 7시, 9시, 11시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책에 예수님은 진짜 훌륭한 글쟁이였다. 언론인이다. 언론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던데 예수님과 이 기사 글 쓰는 행위 이거는 어떻게 닮은 꼴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 보면 특별한 게 전혀 없고 그냥 들의 뱉과 발을 보라, 참새를 보라, 뭐 이렇게 작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작은 거에서 정말 멋진 하늘의 진리를 찾아내더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꼭 글쓰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찾아낼 거냐. 제일 좋은 글쓰기는 바로 어떻게 작은 것에서 멋진 글쓰기를 찾아낼 거냐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복음이다. 굿 뉴스라고 하는데 좋은 뉴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언론이니까 목사인 나도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는 기자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지금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써오셨는데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연락은 안 왔습니까? 그러게요. 오마이뉴스가 너무 그 파괴력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다도 얼마 전에도 뉴스타파에서 취재해 오겠다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나를 취재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국정원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당연히 4대강 사업에 가장 전면에 서 계신 분이니까 국정원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거다. 그래서 취재를 하겠다라길래 내가 국정원하고 연결된 건 한 번뿐이 없는데 직접 나한테 온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답을 한 이유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는데 내가 쓰는 늘 기사는 톱뉴스에 걸려서 내가 어리버리 글을 썼다면 아마 저를 치고자 들어왔을 텐데 네. 잘못 나한테 접근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언론이니까 그래서 아마 나한테는 직접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일 때는 굉장히 바빴을 거고 지금은 매우 한가로울 텐데 예. 테니스도 막 치고 그러던데 지금 가서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왜 당신은 그토록 4대강을 하고 싶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다 그러겠죠. 네, 자 우리 최병성 시민 기자는 그 우리한테 받은 오마이뉴스가 준 원고료보다는 아마도 시민 기자가 주는 그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그게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합쳐도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글쎄 저는 사실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 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 다음에 블로그를 먼저 썼죠. 네. 그래서 미디어 다음 블로그 기자상 2008년도에 받았고 그리고 그냥 쭉 써오다가 오마이뉴스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4대강이 되면서 그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마이뉴스에 기사 쓴 게 한 70여 편? 100개던가요? 부장님? 예. 그래서 지난번에 100개 상도 받았군요. 예. 그래서 100개가 간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상금 받은 총액을 보니까 1,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상금까지 있으니까 상금 주신 거라든지 네. 또 오마이뉴스에서 강사료까지 네. 하면 저희 제법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종필 기자님. 네. 이종필 기자 아까 전공이 뭐 입자 물리 뭐라고 했죠? 예, 입자 물리 현상론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건데, 근데 또 글은 굉장히 쉽게 쓰시는 이런 분위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전공 분야를 살려서 지금 계속 강의도 하고 있으시죠? 예, 예. 오마이 스쿨에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실 오늘도 저기 강남에서 찍고 왔어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게 현대물리, 입자물리 쪽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오픈돼 있는 거는 고전물리 그 10강좌가 있고 현대물리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또 10개 강의가 네. 한 강좌가 있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입자물리 신의 입자 들어보셨죠, 그죠? 그 3월달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겠던 신의 입자 뭐 LHC 가속기 뭐 이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사실은 그게 작년 2012년에 나온 건데 그 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를 소개하는 그 강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이종필 기자의 이 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대목이 나온 걸 발견했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쓴 글의 제목이 그들은 제2의 노무현이 미웠다 했나요? 노무현 탄생이 싫었다. 네, 싫었다. 네, 이런 거는데 너무나 명문이어가지고 어떤 시민 기자가 이거를 아예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이 시청 앞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서 누군가 본인에게 유인물을 주는데 그 유인물에 자기 글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인물 받았을 때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또 그 현수막으로 걸려진 자기 글을 얼핏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쑥스럽죠. 네. 그냥 뭔가 이렇게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기사를 내고 그게 이렇게 걸리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 기사를 제가 다시 또 보고 막 이러지를 잘 못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한문 앞에다 크게 걸어놨으니까 뭐 그 앞을 이제 그때 저도 뭐 추모 행사 참석한다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가 막 자꾸 이제 멈칫멈칫해지더라고.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막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도 평생에 단 한 번이 없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자기의 글을
정말 이렇게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광화문 내거리에 건다는 것은 글 쓰면서 이게 고된 감정 노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도 쓴다 이랬는데 말이죠. 정말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죠, 그래요. 많죠. 네. 일단은 그 좀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요. 특히 지난 작년에 이제 총선 대선 때는 뭐 일정이 또 이렇게 빡빡하니까 그 제가 게릴라 칼럼진에서 썼었는데 쓰다 보면은 그 칼럼진에 묶여서 쓰다 보면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도 있지만 써야 하기 때문에 쓰는 글도 있고 현안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현안에 대해서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은 누군가는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글들 시간에 맞춰 가지고 조금만 늦어도 이거는 시의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하면 정말 육체적으로 상당히 괴롭죠. 괴롭고 그 다음에 그 좀 나를 잡아서 이거는 정말 꼭 좀 나의 울분, 그러니까 짐승 같은 어떤 그 야수의 감정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거는 정말로 내가 다른 모든 사생활을 접어놓고 꼭 좀 나의 야수의 본성을 드러내서 좀 써야겠다 이런 글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것의 본질을 이제 도대체 이 감정의 본질이 뭐냐 요거를 분석을 해서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힘들죠. 고통스럽고. 네. 예. 자, 전대원 시민 기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인데 말이죠. 몇 학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고3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 고3. 그러면 고3들도 열심히 이렇게 컴퓨터를 막 인터넷도 보고 그럴 텐데 우리 선생님이 글 썼네 해가지고 좀 말을 걸어오는 친구도 있습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설마 그 전대원이 그 전대원일까 이런 건가요? 일단 뭐 기사를 봐도 기자 이름 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내 기사를 제 기사를 혹시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름 보고 이 기자가 그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동료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어이 자네 왜 이런 걸 쓰나 이런 건 없나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한데 예를 들면 그 김두식 교수라고 경북대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 그분이 한겨레 신문에 글을 쓰시는데 대구가 고향이시라 그리고 경북대니까 이제 그쪽 이제 보수적인 동네에서 내가 이런 글을 쓰면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글을 쓰면 그 주위 동료들이나 고향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한겨레 신문을 안 읽어서 자기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쓴 걸 아무도 안 읽어서 올라준다고. 설마 지금 아무도 오마이뉴스를 안 읽는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뭐 교장 선생님과 교관 선생님은 오마이뉴스를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오마이뉴스 칼럼진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편집부가 우리 전대원 기자가 글을 쓸 때마다 교장 교관 선생님께 좀 이메일을 보내드리든지 관심을 좀 갖게 만드는. 네. 우리 이정희 시민 기자는 학교에서 아시나요? 이제는 압니까? 네. 네. 좀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신정임 시민 기자님 지금 대리점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다. 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용품, 주방용품 뭐 이런 거 팝니다. 그래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신정임 시민 기자는 이제 노동 관련한 잡지에서부터 글을 많이 쓰셨는데 오마이뉴스에 글 쓰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공짜 여행 이벤트를 오마이뉴스가 할 때 해가지고 무려 2차례나 당선돼서 어디 갔다 오셨죠? 그래서 몽고. 네. 몽고. 많죠. 네. 올 여름에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유럽 정도 가고 싶은데. 그래요? 네, 우리 한번 유럽 기획으로 네, 여행사와 공모를 한번 해서 신정임 기자를 다시 유럽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글을 쓸 때 근심을 버려라. 완벽한 글은 없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걸 터득하기까지는 근심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을 쓸 때마다 근심은 있죠.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거, 문장을 어떻게 끝맺을까, 네. 물음표를 쓸까, 마침표를 쓸까, 뭐, 예, 그런 고심을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난 후부터는 예, 마음을 놓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잘할까에 대해서 써놨던데 이제 본인이 그동안 그 노동 잡지 이름이 뭐였죠? 노동 잡지가? 노동세상. 아, 노동세상. 네. 노동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의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인터뷰를 잘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어떤 걸까요?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인터뷰를 잘하는 법을 보니까 질문을 60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60개가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질문을 많이 고민을 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료도 찾아야 되고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준비를 한 인터뷰는 이 인터뷰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이 나와도 의외의 답변이 나와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좋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책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떨리고 말도 잘 못한다. 아, 이랬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써놨으면서도 또 인터뷰를 잘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말을 막 수다처럼 잘한다고 인터뷰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전반부를 우리가 이 저자와의 대화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앞에 이렇게 하얀 종이가 있을 겁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종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약 30여 분간 우리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 시민기자에게 궁금하다 하면은 어떤 시민기자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궁금증을 글로 써주시면 제가 받는 대로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 30초 혹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쓰시고요. 쓰시는 동안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기자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TV를 볼 때도 카메라를 옆에다가 놓고 본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TV에서 보면은 이 장면은 나중에 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생활을 한단 말이죠. 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 상근 기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들도 그러냐고. 근데 아마 안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나부터도 이제 무장해제돼가지고 요즘 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항상 제가 글을 쓸 곳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글을 쓸 곳이 없다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못 가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원자력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런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뉴스 사건이 터지면 KBS, MBC, SBS 뉴스는 그 안에 방송이 취재가 되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촬영을 하죠. 그다음에 뭐 다른 좋은 다큐들 나올 때, 그다음에 뉴스 뭐 비가 온다, 홍수가 난다 그러면 제가 전국에 홍수 난 곳에 다 가볼 수가 없는데 전국에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뉴스가 올라오죠.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여름이 되면 수박을 놓고 이제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과도 얘기를 하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있다. 사모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그냥 옆에 있죠. 그냥 카메라 들고 있지는 않고 딱 이따가 딱 뉴스가 나오면 이제 들고 찍고 심지어 연속극 볼 때도 찍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 장면이 나오는데 순간 광통교가 다리가 하나 딱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 주인공이 그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방에 뛰어들어가고 카메라 들고 나와서 다시 나올 때 찍었죠. 그게 바로 청계천의 광통교였습니다. 제가 조만간 쓸 기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랑사또전 아랑사또의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인데 저는 제 얼굴엔 키스하는 장면이 안 보이고 그 뒤에 있는 강에 모래가 쌓인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 4대강 섭이 왜 잘못인지 알기 위해서 얼른 스마트폰으로 앞에 가서 딱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늘 준비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겠군요. 오늘 제가 현대차 견학을 갔다 왔는데 애프터 서비스라는 개념과 이게 견주어 가지고 비포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 전에 저런 이제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우리 김영국 시민 기자, 이제
늘 집에서도 막 쓰고 그럴 텐데. 예. 예, 집에서 부인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 저는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그러면 그 퇴근을 안 위험한데, 합니다. 부부 사이에? 위험한데 이제 도를 넘어서 가지고 대신 이제 아까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식세 찍으면서 인세 나오는 거 네. 주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처음에는 그걸로 많이 싸우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의 열정이 저거고 저게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 네. 내가 더 이상 말릴 수 없겠구나라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그 배우자를 포기하게 만들면 네. 그때부터는 편해집니다. 예. 아,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글을 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우리 김 기자님하고 좀 정반대입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가 밥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도 네. 같이 하죠. 모든 걸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안에서 있을 땐 열심히 노력 봉사를 해야 내가 하는 4대강 뭐 청계천 뭐 무슨 환경 일들이 이게 공익을 위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걸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은 통하지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 제가 그래 다음에 또 열심히 뛰기 위해선 네. 아내에게 이렇게 좀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우리 신정임 기자는 어떻게 해요? 가족? 예, 저희 각자가 하는 일에 서로 개의치 않는 부부 사이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김혜원 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 보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게 가정 일은 본인이 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 남편이 음식을 잘해서요. 요리를 잘해서요. 네. 다행히도.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하군요. 네. 자, 전대원 심 기자님.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늘 준비하고 막 카메라도 드라마 보면서도 카메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전대원 시민 기자는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다. 오마이뉴스에. 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뭐 쉬는 시간에 짬짬이 이렇게 기사 아이템도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이게 오마이뉴스에 와가지고 오마이뉴스에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주위 사람들이 안 본다는 얘기하다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이 147개국에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답을 원한 거예요.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이 시민 기자는 막 나도 맨날 밥 먹으면서 카메라 끼고 살아야 되겠다. 혹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글 써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전대원 시민 기자처럼 가끔 생각날 때 쓴다. 그죠? 예, 뭐 제가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직업적으로 그다음에 뭐 정치 관련 기사를 많이 쓰니까 제 성향상 이제 신문이나 TV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 앞에서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다른 사람의 칼럼이나 이런 게 보다가 좀 약간 신경이 거슬리거나 좀 저런 부분은 이런 논리로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실마리 하나 잡아서 그때 삘이 받으면 그냥 그때 씁니다. 그러니까 삘이 온다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글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네. 이종필 기자님, 그 정치 관련 기사를 주로 썼잖아요. 네. 정치 평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일반 독자들도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하겠지만은 혹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도 이 쪽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그럽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또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 이제 정치부 기자가 만약에 뭔가를 썼다 하면 막 연락이 오고 그럴 텐데 이분은 시민 기자이구나. 본인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구나. 이런 걸 미리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아마 그거는 제가 쓰는 게 이렇게 뭐 취재를 해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어떤 뉴스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쓰는 게 말하자면 이제 그 오피니언 칼럼의 성격이다 보니까요. 대신에 뭐 악플 같은 거는 물론 많죠. 너 죽여버리겠다 이제. 네, 그렇군요.
자, 최병선 기자님께 질문이 왔네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목사와 오마이뉴스 중 하나만 하라고 하신다면 최병선 목사, 당신은 너무 피곤하게 산다 요새.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오마이를 열심히 잘 이용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윤찬영 시민 기자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비평은 요약이 아니라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두는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그 평범한 직장을 다니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에서 한 6년 넘게 일을 했었고 지금도 진보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문의 사설 같은 것들을 좀 빼놓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뭐 다 볼 시간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사설 같은 것들은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 또는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어느 순간 좀 쌓이다 보면은 뭐 좀 그런 화두들이 떠오르지 않나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자, 김종성 기자님, 역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제 기사가 쉬우니까 제 기사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게 자기의 필요성에서 역사를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역사 공부한 과정이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이걸 해결해서 과거의 어떤 샘플을 구하겠다.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공부했는데 아마 자기의 필요성하고 연관시켜서 역사를 공부하면 아마 그게 가장 쉽고 또 흥미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종성 시민 기자는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역사책을 읽겠죠, 본인도? 예, 계속 보죠. 한 달에 예. 몇 권 정도로 읽습니까? 지금 책은 한 달에 책 구입비가 한 4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한 뭐 책은 새벽에 제가 4시에 깨는데 4시에 깨가지고 글을 한 3편 정도 쓰고요. 또 그 외에는 계속 제가 책 보거나 아니면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몇 예. 시에 자가지고? 밤 한 11시에 자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그 외에는 다 이제 계속 그 책 보거나 아니면 사료 보거나 그렇게 합니다. 계속 책은 계속 봐요. 나중에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역사 박물관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 네. 자, 우리 이희동 기자님, 시민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직업 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게 같이 오마이뉴스 사람도 접했겠고 다른 직업 기자도 봤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안을 이 직업 기자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또 봤을 텐데 그 직업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업 기자하고 시민 기자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체화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팩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 기자도 이제 객관성은 살리되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녹여낸다면 조금 더 크게 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혜원 시민 기자님, 취재 아이템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본인이 오늘은 이거 쓰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해서 선정하시는지 질문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취재 아이템을 찾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이야기들을 뉴스나 신문 이런 것들 방송을 통해서 접하면 이거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다 궁금하겠구나 아니면 이건 다른 사람도 되게 호기심을 갖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관심을 갖는 부분, 그것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제 취재 아이템이죠. 근데 이제 또 질문이 취재 과정이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네. 지금 뭐 명함이 있나요? 아니면 기자증은 없을 것 같고요. 기자증 같은 걸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기를 설명하면서 하나요? 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응해 주나요? 저는 취재원을 만났을 때 명함을 잘 주지 않는 편이에요. 오마이뉴스에서 명함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명함으로 저를 설명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혜원입니다라고 설명 먼저 드리고 굳이 명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으시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지 않아요. 명함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의 그 상하관계를 벌써 설정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굳이 명함을 그분이한테 드려야 할 이유는 나는 기자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시민으로 만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왜 이웃 사람 만나면서 명함 주고 만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이웃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들하고 같은 옆집 사람인데 뭐 옆집 사람끼리 명함 주면서 뭘 물어보고 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들어가면 취재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취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공감하고 이웃하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충분히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요. 저는 그 이야기 꺼낸 걸 잘 정리해서 기사로 담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분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게 아마 과정이 그러니까 보통 전문 기자들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친해지려면 네. 같이 노래도 들려드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신정임 기자님. 아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 책에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인터뷰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알게 됩니까?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는 거죠. 네. 주로 어떻게 뭐 전화를 하나요, 이메일로 하나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직업 기자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하나요? 네, 이철수 판화가 같은 경우는 그 전시하실 때 가갖고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갖고 그러면 메일 보내달라. 네, 메일 보내드리고 찾아갔고 그렇게 궁금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그러니까 신정임 시민기자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A4 한 장짜리로 뭔가 잘 정리한 PDF 이런 게 미리 준비되어 있나요? 이메일 보내달라 하면 이렇게 보내주나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리죠. 이런 류의 기사를 쓰고 싶다.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다. 네. 김혜원 시민기자님, 목사 고발 기사, 그 얘기하는군요. 교회 이야기.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에 놀랐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거는 짧게만 하시고요. 이 질문에 답하시죠. 그런 강심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후반부 질문에 답하시죠. 사건은 지속 중이고요. 저 1심에서 1,500만 원 뭐 받았고요. 항소 중이에요. 그런 강심장은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와 싸운다거나 기득권과 싸운다거나 어떤 그 세력과 싸우는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 어떤 성벽과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걸 많이 봤고 세상에 울림이 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변을 환기시켜주고 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썼는데 그 일을 통해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종교계가 한번 흔들렸다고 이렇게 판단도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사랑의 교회 문제에도 제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 중인데 그 담대함은 사실 오마이뉴스라는 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고 또 오마이뉴스가 저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받고 있어요. 네. 뭐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 기사 쓰기 전에 이미 편집부와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최병성 목사님, 쓰레기 시멘트 4대강 거대 기업 국가 상대로 기사를 많이 쓰셨는데 혹시 다른 목사님이나 기독교 쪽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가 왜 그렇게 그러냐, 좀 조용히 살지, 이런 하소연 같은 건 없었는지? 많았죠. 제가 영월에서 강을 지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영월 군수가 저만 아니면 그 문제가 끝나는데 저 때문에 계속 문제가 커져가니까 영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인허가권을 전부 안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영월 지역 모든 목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목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신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고 우리 교회는 당신 때문에 앞에 도로가 안 나고 있고 쭉 하면서 하는 말 결론. 그럼 제일 영월에서 원로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목사를 내놓든지 아니면 강을 지키는 일을 내놓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목사도 하나님이 제게 주십니다. 두 개 다 못하겠다. 그리고 딱 그냥 문 열고 나와버렸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기사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제가 그동안 교단에서는 지원은 없었지만 이제는 교단에서 많은 분들도 제가 자랑스럽다고 많은 선배로부터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잠깐 질문 하나 제가 깜빡했는데 이 얘기가 있어요. 목사를 이렇게 목사가 글을 쓰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꾸중하시지 않을 거냐 그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자랑스러워하게 계실 거다. 요즘 전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데 저를 통해서 개독교가 아니라 참 기독교의 목사를 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제가 그래서 전국구 목사가 돼가지고 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한 번도 얼굴 본 사람들이 아닌데 제게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온갖 걸 보내준다. 쌀도 보내줘요. 꽃 감는 사람 꽃감을 보내줘요. 사과 농사는 사과를 보내줘요. 뭐 진짜 꿀도 보내줘요. 본인들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 기자님. 그러면 제가 갑자기 들어서 최병성 목사님은 앞으로 주일마다 그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주일 설교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 하면 뭐 왠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네,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해 볼 수 있겠는데. 그 감정 노동이란 이 감정과 노동이 합쳐진 단어가 과연 적절합니까? 이런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 플러스 하시면서 아까 그 책에서 이 노무현 그 서거 대통령 서거 당시에 플래카드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노빠란 얘기를 막 듣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네이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를 할 때 오마이뉴스 기사 쓸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쓰면 이제 그 밤새워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인간이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밤을 새워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의 실체를 내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내 글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정말 분노가 인다. 참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지는 특정한 감정은 나라는 인간이 살아온 개인사의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인사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중에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가려내야 되는데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제 제 감정을 다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체를 하다 보면은 원래 어떤 사안에 맞부딪혔을 때 1차적으로 드는 야수 같은 생각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해체를 해서 그 보편적인 정서를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내가 가졌던 생각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이겠구나라고 그 특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다시 원래 내가 가졌던 어떤 1차적으로 야수의 심정을 가졌던 그 요소를 다시 재구성을 해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 감정을 캐치해내고 그거를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언어로 다시 이제 표현을 하려면은 그 상황에 맞는 단어와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 표현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리듬감이 있어요. 기사를 읽을 때 리듬감과 호흡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그 같은 표현인데 단어 수를 이제 세 자리 단어로 쓸 거냐, 네 음절의 단어로 쓸 거냐, 이제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좀 인간이 피폐해지죠.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게 좀 부담스럽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오마이뉴스에 글을 쓴다, 안 그래도 이제 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다, 뭐 보수다 진보다 이제 이런 거를 아는데, 옛날부터 쟤는 이 아무개는 좀 까칠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좀 쓰다 보니까 쟤는 노빠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책에서도 썼지만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그 기존의 그 야당에게 투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저는 이제 그 소수의 진보 정당 쪽으로만 계속 이제 투표를 해왔고, 오히려 그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는 한국의 정치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진보적인 어떤 뭐 세력이 도드라져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이정희, 뭐 그다음에 뭐 유시민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사실은 내가 큰 의미를 두고 나는 뭐 노빠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걸 굳이 내가 뭐 해명을 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내가 오히려 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이희동 기자님, 이런 질문이 왔네요. 그 처음 기사를 이제 쓰고 싶은데 겁이 많이 나온다. 뭐부터 대비를 하면 좋겠느냐. 이제 선배 시민 기자로서 지금 막 쓰려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썼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 기사 종류가, 저는 여행하고 영화에 관한 글을 먼저 썼었는데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일상적인 게 제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북한학과를 나와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써달라고 몇 번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지금 제가 제 현실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그런 제 지위를 가장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는 게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선 기자님, 책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이종필 기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저녁에 쓸 때는 감정이 좀 풍부해질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책에다 쓰셨단 말이죠?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기 기사 쓸 때는요, 밤에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써놓고 그다음에 사진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새벽에 깨가지고 한 2번 정도 더 이제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처음에는 2시간 만에 써서 바로 보내니까 실수가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오마이뉴스뿐 아니라 모든 글을 다 그렇게 전날 써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보고 검토하고 다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그 왜 내가 글을 쓰는가에 대한 게 아니라 몇 시에 글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밝혀놓은 책입니다. 저도 그 대목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참 이게 좋은 생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대원 기자님한테 질문이 왔네요. 인터넷 활용을 책에서 언급하셨는데 글 쓸 때 저작권 문제가 이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보를 인터넷에서 모아서 어느 정도까지 인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혹은 또 다른 정보 수집 방법,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이 왔군요. 이 저작권 문제는 뭐 그냥 사실만 파악을 하고 뭐 그대로 갖다 쓰는 것만 아니면 뭐 저작권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정보는 사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뭐 새로운 정보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관점에 따라 정보를 어떻게 재구성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정보를 찾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여기 연배 꽤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자기 삶 속에 있는 기억들이 가장 좋은 정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쓸 때 혹시 제 삶하고 연관된 것들이 현실의 어떤 문제들하고 많이 매치가 될 때 좋은 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 평범한 삶이나 뭐 평범한 이름 없는 민초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다 같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것이 뭐 이렇게 꼭 언론문에 보도됐다든지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곧 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그런 것들이 시민 기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인 기자님, 지금 이제 내 삶의 기억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내 삶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있는데 근데 너무 오래전 얘기다 그 얘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소화하십니까? 그건? 오래전 얘기와 현재 얘기를 잘 엮으면 된다. 지금 있는 얘기랑 이렇게 잘 엮어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성이 있게 될 테니까 말이죠. 자, 이제 질문은 인터뷰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고 왜입니까?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람, 인터뷰도 이 사람 하고 싶다. 그 얘기 전에 제가 아까 질문하셨던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났냐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게 되게 절실하고 절박하면 다양한 방식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과 연을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을 아는 선배를 통해서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저처럼 이제 기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 대학생들이 방학 알차게 보내자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매일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삶의 멘토들을 찾고. 근데 뭐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 칼럼을 쓴 교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그 교수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 교수와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또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만나러 갈 수 있고 그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잠깐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어필을 하면 그 정성이 가르쳐서라도 만나주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인터뷰를 준비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서전은 기존의 자서전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노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정년을 앞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삶의 굴곡들이 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어떠한 대목들을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대목들을 잘 끄집어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자, 김용국 기자님. 책에 읽어보니까 이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법률 공무원인데 글을 주로 쓰기 위해서 개인 약속도 잘 안 하고 술도 잘 안 마신다. 예. 사실입니까? 예.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제가 책을 쓸 고민을 하면서 거의 안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신정임 기자도 지금 대리점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많은 우리 그 시민 기자 중에서는 여성 또 우리 김혜원 선생님처럼 지금 가정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직장을 갖고 직장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한 이런 사람도 글을 잘 쓸 수 있다.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글을 쓰면 저 사람 시간이 많구나 아니면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루 종일 노는 사람 글 하나 쓰라 그래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낮에 일이 법원이랑 관련된 거니까 지금 재판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뭐 성범죄랑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과 시사를 결합시키다 보면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을 딱 정합니다. 오늘 6시부터 시작이다 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2시, 3시까지 쓸 때도 있고 4시 뭐 이때까지 쓸 때도 있는데 집중해서 시간을 확보한다면
직장인이라도 뭐 글 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짧게 좀 답했으면 좋겠네요. 내부 고발자와 기자의 경계에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글을 쓰면 야 너도 안에 있는 사람이 뻔히 알면서 왜 그거를 쓰느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많이 불편하죠. 왜 이게 제 일터기 때문에 제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지나가니까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그런 비난이 안 쏟아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아슬아슬했던 게 예를 들어서 그 뭐 서교 판사 그 SNS 사태로 됐을 때 판사 3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아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고 비공식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더 열심히 써서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는 안 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희동 기자님, 이제 육아일기를 쓰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왔네요. 자녀 교육에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오픈할 수 있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나 짧게 설명한다면? 아직 5살, 3살, 1살이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고요. 저도 육아일기 쓰면서 점점 배우고 있는데 지금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들이 산청 처가에 지금 한 달 동안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 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니엇가 끌고 물에서 놀고 흙을 만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보기 좋고요. 첫째 까꿍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는 장난감이 많지만 재밌는 게 너무 없고 시골에는 삽밖에 없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다고. 개인적으로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용국 기자님 다시 이혼 전문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은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다. 연애 시기에 잘해야 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연애 시기에.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살아도 후회를 안 하겠다라는 확신이 설 때 1, 2년 걸리더라도 그때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일단 버리십시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부부싸움이 나고 이혼을 가는 게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줍니다.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대치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좀 찾으려, 저처럼 좀 막가긴 했지만 자기 인생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면 그런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찬영 기자님. 20대 여기에 계시는 20대가 질문했네요. 아직 전문 분야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시민 기자가 되고자 하는데 20대에게 조언해 주세요. 어느 분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20대? 저기 20대가 질문했네요. 네. 저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까도 우리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책을 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번에 저는 29살 때부터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사실 쓰고 싶었는데 10년 만에 공저로 처음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한 분야를 20대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하시는 건데 한 분야를 열심히 파시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기 분야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많은 책을 쓰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대시면은 뭐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신감 가졌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전대원 기자님, 정치 관련 기사를 많이 썼던데, 전문적으로 정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보좌관이 되거나 이런 질문이 왔네요. 네, 개인적으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오, 있었군요. 일단 전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정치란 건 사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고 정치인 왜 저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치는 참 힘든 것 같고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흔히 많이 하는 얘기들 정치란 뭐냐고 생각하면 제가 어느 정치권에 있는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치란 쓰레기통에서 피는 장미고 그다음에 진흙에서 피는 연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저보고 정치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가 뭐냐면 전 쓰레기통에서 뒹굴 자신과 그 진흙에서 뒹굴 자신이 없고 그리고 내 몸에 그 많은 흙들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꽃 하나를 이쁘게 피울 수 있는 자신 그 자신이 생기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참 짠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진흙과 수많은 쓰레기통에 있는 오물들을 뒤집어 쓰면서 그걸 살았던 그 삶 그거에 대해서 저는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대훈 기자에 대한 질문은 교사이니까 교사에게 요즘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답해 주시면. 뭐 개인적으로 정치적 중립은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아예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좋은 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찬영 기자가 글에서 말이죠. 내 최고의 작품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쓸 예정이십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꼽으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게 빌리 엘리어트 같은 영화예요. 근데 빌리 엘리어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무슨 뭐 정치색이 강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영국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장면 같은 게 나오죠. 저는 이제 그런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담긴 그런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김혜원 시민 기자님, 그동안 이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죠, 여러분? 네, 타임이 2006년에 선정한 전 세계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 10명 중에 한 명이 김혜원 시민 기자이십니다. 네, 대한민국 주부 대표로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한 주부 대표로 선정을 하셨는데, 자 지금도 이제 인기가 많으신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내가 글을 좀 의미 있게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도 뭔가 노력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도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뭔가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그 독거 어르신들 만나서 나 같은 늙은이 찾아와줘서 고마워요라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관심을 갖고 보았던 그 분들이 노인, 장애인, 또 소외계층 이런 쪽이라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쓰려면 그들하고 생활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 기사 쓴다고 나도 쓰는 그러면 얇은 기사가 나오겠지만 그들과 좀 생활하는 시간을 보내고 한 1년, 2년 그들과 함께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내보면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력을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앞으로도 대중의 마음을 잘 읽고 대중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 김종성 시민 기자님 아까 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만 대중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이제 밤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도 또 대중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또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를 하면서 좀 보태준다면 대중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글쎄요, 그건 제가 그 답변을 제가 준비를 못한 제가 예상을 못한 거라 가지고요. 글쎄요, 제가 그냥 저기 다른 답변으로 제가 제가 좀 방금 예상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로 제가 그러면 예상한 질문 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뭐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제가 지금 딱 지금 막 준비했는데 그 교과서에서 거론되지 않는 그 수많은 그 과거의 어떤 뭐
평민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그들의 역사를 제가 한번 앞으로 더 이렇게 그들의 생활한 거를 제가 더 많은 책을 봐가지고 좀 이게 제 글에서 구현시키는 게 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즘 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 네이버 그 바뀌어가지고 좀 글쓰기 환경이 좀 바뀌었는데 네이버 개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 게 또 제 요즘에 그 최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약 2시간 정도 9명의 저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상당히 많이 배우셨죠? 네, 제가 이 저자와의 대화, 그 다음에 이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상암동 본사에서 여러 차례 이런 모임을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이 청중들이 눈이 또릿또릿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함께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감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 최병성 시민기자가 글 쓴 거에 마지막 대목이 있어요. 마지막 대목 여기를 본인이 좀 읽어주시면서 저의 이야기와 우리 모두의 얘기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글을 쏟아낸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만한 세상을 원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를 활용한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글쓰기를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마이북이 주최한 나는 시민기자다 북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